여러분은 배우자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내 남편은 투명한 유리같이 속이 훤히 비치는 사람이라 절대 나를 속이지 못할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죽은 남편이 감추고 있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됐을 때 처음엔 배신감에 파르르 떨었어요.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어리석은 선택까지 생각했죠. 그땐 몰랐어요. 갑작스럽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저를 살리게 될 줄은 말이죠. 사실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지독한 남성 불신증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 늑대의 쓰레기, 여자 보기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악한 종자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뿌리 깊은 편견의 근원엔 아버지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고물상을 운영하셨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고물상이라는 게 생각보다 돈이 쏠쏠해요. 남들이 버리는 물건을 헐값에 사들여 비싸게 되파니까요. 더군다나 아버지는 장사 수완이 좋은 양반이었어요. 손님들을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 나섰죠.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아버지는 망한 음식점, 건물 철거 현장 같은 곳을 다니면서 공짜로 쓰레기를 버려주는 좋은 사람인 척 했는데요. 실은 그렇게 수거한 고물 중 쓸만한 것들을 골라 되파는 일로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벌었어요. 타고난 장사꾼이었죠. 하지만 그럼 뭐 하나요? 아버지는 지독한 구두쇠였어요. 식구들을 위해 쓰는 돈조차 아까워했죠. 저희 가족은 평생 가게 뒤에 딸린 작은 가건물에서 살았는데요. 말이 건물이지 대충 컨테이너 벽에 시멘트만 바른 창고 같은 곳이었어요. 창문도 없어 햇빛 한 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낮에도 칠흑처럼 어두웠는데요. 아버지는 전기세가 아깝다며 불도 잘 못 켜게 했고요. 쪄 죽을 것 같은 한여름에도 선풍기조차 못 틀게 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겨울엔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에 씻게 하고요. 아무리 춥다고 해도 두꺼운 겨울 잠바 한번 사주질 않았죠. 그래서 엄마와 제 피부는 하얗게 트다 못해 동상에 걸려 뻘겋게 부어올라 쩍쩍 갈라지곤 했어요. 너무 아프다고 병원 좀 보내달라 하면 아버지는 노발대발 난리를 쳤죠.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병원 가는 돈은 뭐 땅 파면 나오는 줄 알아? 그냥 대충 침 바르고 있으면 다 나아. 아버지, 저도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손이랑 발이 가렵다 못해 이제 너무 쓰라려요. 피랑 진물도 나는 게 이대로 썩을까봐 무섭다고요. 학교 선생님도 얼른 병원 가보라고 했어요. 엄청 부은 게 이대로 뒀다간 큰일 날 것 같다고요. 땡! 학교 선생들은 순 사기꾼인 거 몰라? 일부러 별것도 아닌 걸 부풀려서 겁주는 거라고. 왜? 의사들한테 돈 받아 처먹었거든.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이 김갑철이가 그런 술수에 넘어갈 것 같아? 어림도 없지. 그거 아세요? 동상을 그냥 방치하면 나중엔 피부가 괴사한다는 거. 아버지의 호통에 결국 저와 엄마는 병원에 가지 못했고요. 끝내 저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엄마는 발가락 일부를 잘라내야 했죠. 그것도 학교 선생님이 손수 본인 지갑을 열어 병원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칠 수 있었던 거네요. 근데도 아버지는 미안하단 말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엄마와 저를 욕하며 탓했죠. 아이고, 애미고 딸년이고 아주 약해 빠져선 뭔 뜻인 물 좀 못 썼다고 동상에 걸리고 난리야. 어떻게든 내 돈 뜯어가려고 혈안이 돼 있지 아주. 누가 돈 갉아먹는 쥐새끼들 아니랄까봐. 어? 근데 난 절대 내 돈 허투루 안 써. 아니 못 써. 그러니까 절대 아프지도 말라고. 알아들어? 늘 아버지에게 순종하던 엄마도 그때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나 봐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눈물 흘리며 항변했죠. 당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나야 그렇다 쳐요. 근데 우리 정희는 이제 겨우 11살이에요. 근데 손가락 하나 없는 병신이 됐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제때 병원 가서 치료만 받았어도 이렇게 될 일은 없었어요. 당신이 병원비 아깝다고 그난리 치지만 않았어도 우리 딸 손 진작에 살릴 수 있었을 거라고요. 애가 아프다고 그렇게 오는데 병원 좀 보내달라고 통사정을 하는데 어쩜 그렇게 모질게 외면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그러고도 애비예요? 우리 정이 어떡해요? 나야 그냥 한마는 이 인생 그냥 끝내면 그만이지만 우리 정인 앞으로 어떡하냐고요? 아니 이 옆에 애가 미쳤나? 어디 하늘 같은 서방 앞에서 저 잘났다고 언성을 높여? 팔다리 자르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손가락 하나 없는 걸로 뭔 큰일이라고. 됐으니까 앞으로 내 앞에서 다신 아프다 어쩐다 소리 꺼내지 마. 알아들어? 병원 가고 싶으면 돈 벌어 알아서 가든가. 어디 내 돈을 탐내.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에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돈에 관해서라면 무서울 정도로 집착했고요. 말도 안 되는 망상과 의심에 빠져 궤변을 늘어놨죠. 문제는 그런 아버지에게 저희 식구들이 대항할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와 2살 터울의 남동생은 너무 어렸고요. 아버지에게 늘 짓눌려 살았던 엄마는 그런 저희 남매를 지키기엔 한껏 약해져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아버지는 제가 학교 다니는 것도 못마땅해 하기 시작했어요. 중학생이 되자 수학여행, 수련회 등 학기마다 내야 하는 돈이 많아졌고요. 여기에 교복값이나 교과서 값도 꽤 됐으니까요. 그나마 남동생은 남자니까 아무 말 않고 참아줬지만 계집애인 제가 학교를 다니는 건 사치라며 자꾸만 딴지를 걸었죠. 그러다 제가 2학년 올라가던 해 마침내 사달이 나고 말았어요. 교과서를 새로 사야 해서 눈치 보다 아버지에게 얘기했는데요. 아버지는 참고 참다 터진 시한폭탄처럼 폭발해버렸죠. 뭔 놈의 교과서를 또 사? 너 이놈의 기집애 거짓말로 내 돈 받아다 뒤에서 딴짓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버지. 학년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책도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새로 사야 해요. 못 믿겠으면 학교에 전화해 보세요. 하여간에 내 돈 잡아먹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다니까? 애초에 계집년이 학교를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 집에서 얌전히 지 애미한테 살림 배우다 시집이 나가면 그만인 것을. 됐으니까 넌 내일부터 학교 가지 말고 집에서 밥 짓고 빨래나 해. 아니다. 가게 나와서 나 일하는 거 거들어. 알아들어? 네? 아버지 잘못했어요. 교과서는 제가 어떻게든 알아서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발 학교는 보내주세요. 네? 아무리 울며 사정해도 아버지는 듣지 않았어요. 혹시 몰래 학교에 갈까봐 제 머리까지 빡빡 밀어버렸죠. 안 그래도 한쪽 손가락이 없어 반 친구들에게 은근히 따돌림을 받던 저였어요. 그런데 머리마저 그 모양이 되어버리니 도저히 수치심에 학교를 갈 수가 없더군요. 아버지를 거역할 용기도 없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름 반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공부를 잘했었는데 결국 저는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아버지 일을 도와야 했죠. 제가 굼뜨게 움직일 때마다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냈고요. 심할 땐 밥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 저를 감싸려다 엄마도 모진 매질을 당하기 일쑤였죠. 그때부터 제 안엔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독버섯처럼 자라났어요.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질기디 질긴 명줄을 끊어버리고 싶었죠. 하늘에 계신 분께서 그런 참사를 막고 싶었던 걸까요? 제가 2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몸에서 계속 이상 신호를 보냈는데도 병원 가는 돈이 아까워 버티고 버틴 결과였죠. 밥을 먹다 피를 토하는 바람에 결국 병원에 갔는데요. 그땐 이미 말기라 손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개같이 모은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어요. 저승길 노잣돈으로 쓰려고 그렇게 아꼈냐면서 주변에서 다 혀를 찰 정도였네요.
솔직히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저는 조금도 슬프지 않았어요. 울긴 울었는데요. 그건 기쁨의 눈물이었다고 자신할 수 있네요. 아버지가 죽은 뒤로는 제 인생에도 봄날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난했던 겨울이 지나가고 이젠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웬걸? 멀쩡하던 남동생이 조금씩 아버지를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 고물상을 운영하기엔 너무 벅차 남동생도 함께 돕기 시작했는데요. 언젠가부터 남동생은 고물상 사장이 자기인 것처럼 굴기 시작했어요. 저를 직원처럼, 아니 노예처럼 부려댔죠. 제가 손가락 때문에 외출을 꺼려서 은행 일은 주로 남동생이 처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집안의 경제권도 남동생이 쥐게 됐고요. 그런데 남동생은 저와 엄마가 돈 쓰는 걸로 조금씩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저희 모녀가 뭐 대단한 사치를 했으면 몰라요. 그저 아버지 살아계실 땐 못했던 겨울옷도 사고 제철 채소며 과일 좀 먹었을 뿐인데 어쩜 돈 귀한 줄 모르냐면서 파르르 떨더군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 줄 알아? 근데 엄마랑 누나는 그런 내 고생도 모르고 돈을 너무 막 써.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아낄 줄 알아야지.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제 이해가 간다니까? 남동생의 그 말은 제게 너무 큰 상처였어요. 아버지에게 제가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정철아, 아버지가 이해가 간다니. 너 미쳤어? 아버지가 그동안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버지가 뭘? 따지고 보면 아버진 나한텐 잘해주셨어. 대학까지 보내주셨고 가끔은 중국집에서 짜장면도 사주셨지. 아버지가 뭐 괜히 그랬겠어? 내가 누나나 엄마처럼 허투루 돈 안 쓰고 힘들게 일하는 아버지를 늘 존경했으니까 그렇지. 그래, 네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상관없는데 돈 가지고 왈가왈부할 자격은 없어. 말이 나와서 말인데 고물상도 그래. 난 중학교도 그만두고 옛날부터 아버지 따라 고물상에서 일했는데 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야 일 시작한 네가 사장처럼 구는 건데? 왜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부하처럼 부려먹으려고 드냐고. 당연한 거 아니야? 누나가 좀 일찍 일을 시작했으면 뭐해. 아버지는 옛날부터 나한테 일 물려주겠다고 하셨어. 누나도 알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누나 손. 그 손으로 어떻게 고물상 일을 하려고 그래? 사람들 앞에 나 사장이요 나서봐. 다들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냐고. 개집에 손병신이 사장이라니. 남동생의 말은 제게 큰 상처가 됐어요. 그 뒤로도 남동생은 마치 아버지처럼 저와 엄마 위에 군림하려 했죠. 동생이 결혼해 자기 가정이 생긴 뒤로는 더 심해졌어요. 남동생은 자기 처자식에겐 사시사철 비싼 옷에 비싼 음식만 먹이면서 저나 엄마에겐 10원 한 장 쓰지 않으려 했고요. 언젠가부터 올케와 조카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더군요. 심지어 올케는 저에게 언제까지 같이 살 거냐면서 눈치도 엄청 줬어요. 형님은 누구 뭐 만나는 사람 없어요? 나이도 먹을 만치 먹었는데. 그건 왜요? 아니, 뭐 솔직히 보기 안 좋잖아요. 언제까지 남동생 하는 일에 빌붙어선 같이 사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요. 올케, 말은 똑바로 해요. 고물상 일은 제가 빌붙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돌아가신 아버지가 하던 가업을 저희 남매 둘이서 하는 거고요. 같이 살아서 올케가 불편할 게 뭐가 있어요? 집안 살림도 다 엄마한테 떠넘기고 올케는 손도 까딱 안 하면서. 제 말에 논리적인 반박은 못하고 올케는 부들부들 떨기만 하더군요. 형님, 지금 말 다 했어요? 아니, 제가 떠넘기긴 언제 떠넘겼다고 그래요? 그냥 어머님이 본인이 알아서 혼자 하는 게 더 편하다고 그래서 장단 맞춰드린 거지. 진짜 주변에서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살지 말라고 해도 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았던 건데 더는 안 되겠네요. 형님, 두고 보세요. 제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올케는 바로 남동생을 조종해 저와 엄마를 쫓아냈어요.
다 쓰러져가는 빌라 한 채를 내어주면서 어찌나 생색을 내던지요. 누나, 나도 아버지가 모아둔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막상 까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 그마저도 요즘 고물상 적자라서 그거 메꾸다 보니 다 날아가 버렸어. 그래도 내가 누나가 그동안 아버지 일 도우면서 고생한 거 생각해서 집 한 채 해주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해. 아, 엄마 평생 누나가 책임진다고 조건하에 집도 주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맘 같아선 아버지 유산을 두고 법적 소송도 불사하고 싶었는데요. 엄마가 남매끼리 그게 무슨 추태냐면서 말렸어요. 남동생은 이미 처자식까지 두고 있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냐면서 그냥 참으라고 하더군요. 한평생 남편 때문에 고생만 한 엄마 가슴에 남매 싸움이라는 또 다른 대못을 받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고물상을 그만두고요. 취업 자리를 알아봤죠.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저는 학력도 기술도 못 하나 내세울 것 없는 평범 이하의 여자였으니까요. 심지어 신체 멀쩡하면 모를까 손가락 하나도 없었죠. 그래도 두드리면 열린다고 다행히 알고 지내던 복지센터 직원의 도움으로 정부기관의 사무보조 일을 하게 됐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안정적이고 일도 쉬웠죠. 장애인 전용으로 들어간 거라 처음으로 죽은 아버지한테 감사했네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제가 손가락 하나를 잃을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처음으로 아버지나 남동생 눈치 없이 제가 번 돈을 제가 쓸 수 있어서 얼마나 해방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엄마와 둘이 외식도 맘껏 하고요. 여름엔 시원한 옷, 겨울엔 따뜻한 옷, 계절마다 쇼핑도 하고 살았죠. 평범한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너무 행복했어요. 진작에 독립해 나올 걸 하는 생각도 들었네요. 그 사이 남동생 네 가세는 점점 기울어졌어요. 사실 고물상 일은 거진 제가 다 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죽은 뒤에야 끼어들어선 은행 일만 한 남동생이 일을 하면 뭐 얼마나 잘했겠어요. 게다가 남동생은 꼴의 남자라고 자존심도 있어서요. 대학까지 나와선 고물상을 운영한다는 걸 많이 창피해했어요. 그래서 점점 고물상 수입이 줄어들자 그냥 정리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했네요. 무슨 애들 학습지 관련된 사업이었는데요. 대학 동창이 그걸로 대박이 나서 자기도 도전한 거라고 하더군요. 무작정 남만 따라하는 게 불안하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3년도 못 가 쫄딱 망해버렸어요. 어떻게든 재기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쉽지 않은 눈치였죠. 제게도 돈 좀 빌려달라고 손을 내밀었지만 싹 무시해버렸네요. 동생이 밉기도 미웠고요. 무엇보다 그쯤에 저도 결혼을 하게 돼서 돈이 없었어요. 식도 다 생략하고 신혼집에 혼수만 들였는데도 모아둔 돈이 바닥이 났죠. 왜 옛말에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행복은 창문으로 도망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워낙 어릴 때부터 아버지 때문에 돈에 한이 맺힌 사람이라 돈 없는 남자와는 절대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막상 사랑에 빠지니 그런 다짐은 안개처럼 흩어져 버렸어요. 그도 그럴 게 남편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은 저희 기관에서 거래하던 모 회사 직원이었는데요. 키도 훤칠하니 크고 인상도 서글서글해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 남편이 제가 좋다고 했을 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가진 것도 없고 손가락마저 하나 없는 나를 왜 좋아하지? 미친 사람인가? 아님 사기꾼인가? 했네요. 뭐 남편 말로는 자기가 가면 다른 여자들하고 다르게 아는 체도 않고 새초롬한 표정으로 일만 하는 게 좋다고 하대요. 어쨌든 뭐 결혼을 앞두고 남편은 제게 한 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했어요. 할 말이 있다고 불러놓고 30분 동안 커피만 마시며 뜸을 들이길래 못 참고 짜증을 냈는데요. 그러자 간신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그게 실은... 그러니까 사실 난
부모가 없어. 두 분 다 나 어릴 때 일찍 세상을 떠나셨거든.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해. 당신이 나 고아라는 거 알면 혹시나 싫어하지 않을까 겁이 나서.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가정사에 놀란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어릴 때 아버지에게 워낙 대여서일까요? 남편이 고아라는 게 조금도 흠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시집살이에 대한 두려움도, 나중에 늙은 시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었으니까요. 난 또 뭐 얼마나 대단한 얘기를 하려고 시간을 끄나 했네. 나도 아버지 돌아가셔서 없어. 남동생하고도 사이 안 좋아서 거의 연 끊다시피 했고. 그래도 가족이 있는 거랑 아예 없는 건 다르잖아. 아무래도 주변에서도 안 좋게 보고. 주변에서 어떻게 보건 무슨 상관이야. 내가 좋게 보면 되는 거지. 난 당신이 고아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저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하나뿐인 딸이 식도 못 올렸다면서 가슴 아파하셨지만 솔직히 남편이나 저나 잘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서요. 결혼식 올릴 돈으로 집값이나 보태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비록 없는 살림이었지만 그래도 신혼생활은 참 행복했어요. 남편은 연애 때나 결혼 이후나 한결같이 제게 잘해줬고요.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 태어났을 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죠. 꿈만 같던 결혼 생활에 균열이 찾아온 건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옛날에 동상으로 발가락 일부를 잘렸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겨 또다시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그 비용만 자그마치 1,000만 원이 넘었는데 들어둔 보험도 없으니 미치고 팔짝 뛰겠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동생한테 연락해봤는데요. 돈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매몰찬 대답만 돌아왔어요. 엄마도 저희 형편을 빤히 아시니 그냥 수술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안 남편이 저 몰래 은행에서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쯤에 전 아들 육아 때문에 일을 쉬고 있었거든요. 자, 이 돈으로 일단 장모님 수술부터 받자. 당신 이 큰돈이 어디서 났어? 은행에서 빌렸어. 뭐? 나한테 상의도 없이 왜 그랬어? 상의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일단 장모님부터 살려야지. 안 그래?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남편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대출받은 돈으로 친정엄마 수술을 했는데요.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뒤로도 엄마는 4차례나 더 수술을 받아야 했고요. 남편 앞으로 빚도 수천만 원이 쌓여버렸죠. 남편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아버지나 남동생한테 워낙 돈으로 대인 게 많아서 눈치도 많이 보였죠. 하지만 남편은 제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질 않았고요. 자기가 자진해서 일이 더 많은 부서로 자리를 옮겼어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말이죠. 전에 일하던 팀보다 힘든 곳이라고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부쩍 남편 야근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퇴근 후 집에 있을 때조차 종종 상사에게 연락이 왔고요. 주말에 갑자기 출근하는 일도 생겼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순진하게 남편이 과로로 쓰러질 것만 염려했어요.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웠죠. 그런데 남편이 평소보다 좀 일찍 퇴근한 날이었어요. 남편이 씻겠다고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어디선가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죠. 협탁 위에 둔 남편 양복 주머니 속 핸드폰에서 나는 소리였네요. 또 회사겠거니 싶어서 제가 핸드폰을 화장실로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요. 액정 화면에 뜬 번호를 보니 저장되지 않은 번호인 거예요. 의아한 것도 잠시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나더니 남편이 화장실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는 제 손에서 재빨리 핸드폰을 낚아채 전화를 거절해버리더군요. 뭐야 당신? 왜 남의 핸드폰을 보고 그래? 남편이 그렇게 당황한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벙찐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죠. 아니, 내가 언제 당신의 핸드폰을 봤다고 그래?
난 그냥 또 회사에서 전화 온 줄 알고 핸드폰 가져다 주려고 한 거지. 됐으니까 앞으로는 그냥 둬. 내가 어련히 잘 받을 거니까. 근데 당신 지금 핸드폰 때문에 씻다 말고 뛰쳐나온 거야? 저장도 안 된 번호던데 누구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잘못 걸려온 전화겠지. 난 그냥 또 부장님이 연락한 줄 알고. 괜히 뛰쳐나왔네. 어쨌든 앞으로 내 핸드폰은 손대지 말아줘. 남편은 누가 봐도 수상했어요. 그때부터 제 안에서 온갖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죠. 설마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는 건가? 요즘 자꾸 늦는 것도 수상하고 주말 출근도 그래. 회사가 바빠봤자지 이렇게까지 사람을 굴릴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우리 엄마한텐 또 어떻게 했는데. 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괜히 의심하지 말자. 처음엔 남편을 믿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 번 싹튼 의심의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서 꽃을 피웠죠. 나중엔 남편이 손에 핸드폰만 쥐고 있어도 다른 여자랑 연락하는 건가 불안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원래 핸드폰 잠금 같은 걸 해두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두더라고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제가 목격했던 바로 그날 이후부터였죠. 결국 저는 남편이 잠든 새 몰래 남편 핸드폰을 가지고 거실로 나왔어요. 미리 며칠 전부터 몰래 남편을 훔쳐보며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였죠. 번호를 입력하니 바로 핸드폰 잠금이 풀렸고요. 저는 행여나 남편이 깰세라 안방을 의식하며 핸드폰을 뒤져보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우려와 달리 남편 핸드폰은 깨끗했어요. 회사 사람 외엔 여자 연락처도 아예 없었고요. 그 여자들과도 일적인 문자 아니면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없었죠. 다만 한 가지 이상했던 건 뜨문뜨문 모르는 번호로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왔다는 점이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전에 봤던 바로 그 번호인 것 같더군요. 바람피는 여자가 있는데 일부러 번호 저장을 안 한 건가? 나한테 걸릴까봐? 망설이던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남편 핸드폰에서 바로 걸었으니 상대가 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역시나 신호가 간 지 얼마 안 돼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어요. 설마 했는데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가 여자더군요. 그걸 확인한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졌어요. 남편을 향한 배신감과 분노로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죠. 당신 누구야? 내 남편이랑 무슨 관계야? 저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응답이 없더군요. 다 알고 전화한 거니까 사실대로 말해. 나 윤상혁이 와이프야. 너 내 남편이랑 무슨 사이야? 뭐하는 여잔데 자꾸 내 남편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냐고? 상혁 씨 와이프라고요? 그 사람 유부남이었어요? 전 몰랐어요. 그럼 당신 정말로 내 남편이랑 바람을 폈단 말이야? 죄송해요. 전 정말로 상혁 씨가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알았으면 절대 안 만났을 거예요. 오늘부로 절대로 상혁 씨와 연락하는 일 없을 거예요. 불안하시면 제 번호 상혁 씨 핸드폰에서 수신 거부해주세요. 그럼 뭐 다 깨끗하게 해결되는 줄 알아? 당신 내 남편 어떻게 만났어? 언제부터 사귄 거냐고? 설마 같이 잤어? 끝까지 간 건 아니지? 그건 전화로 얘기하긴 좀 그렇고 직접 만나서 설명드릴게요.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상간녀와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상간녀는 본인도 남편이 유부남인 걸 몰랐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다면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기 전까지 남편에겐 자기와 연락하는 걸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기 때문에 알겠다 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일어나 밥을 먹고 출근하는 남편을 보면서 당장이라도 따지고 싶었지만 꼭 참았죠. 여보, 나 출근할게. 오늘도 좀 늦을 거야. 오늘 또 늦는다고? 왜? 왜긴 왜야. 회사 일 때문이지. 정말 회사 일 때문인 거 맞아? 나 속이는 거 아니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뭐 내가 다른 여자랑 바람이라도 피울까봐? 나한테 당신뿐인 거 알잖아. 내가 요즘 너무 회사에만 매여 있어서 당신 삐졌구나. 이따 당신 좋아하는 귤 사올게. 기분 풀어.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끝까지 다정한 남편인 척했어요. 얼마나 감쪽같이 연기를 잘하던지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걸 몰랐다면 계속해서 깜빡 속아 넘어갔을 것 같더군요. 남편이 너무 미웠고 또 그런 남편에게 속고 있던 스스로가 너무 바보 같고 한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 기분을 풀어주려는 남편을 무시하고 쾅 현관문을 닫았죠.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평생 그날을 후회하게 될 줄은 말이죠.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홀로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낼 때였어요. 얼른 집에 가서 밀린 청소나 설거지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넋이 빠져 있어 그런가 도무지 몸이 움직이질 않았죠.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데 태평하게 집안 살림을 하고 있을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결국 멍하니 시간만 흘려보내다가 유치원에서 연락이 와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애 저녁 먹이고 재운 뒤 저도 일찍 자려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죠. 받아보니 병원이라고 하더군요. 네? 병원에서 제게 무슨 일로... 윤상혁 씨 아내분 맞으시죠? 지금 윤상혁 씨가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상태가 심각하니까 빨리 와주세요. 빨리요. 무슨 정신으로 병원까지 달려갔는지 모르겠어요. 택시 안에서 제발 사람만 있어달라고, 바람을 핀 거라도 좋으니까 제발 숨만 붙어 있으라고 수십 번 수백 번 빌었건만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저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남편의 죽음 앞에서 오열했죠. 뺑소니라고 하더군요. 가해자가 퇴근 중이던 남편을 치고는 그대로 달아나 버렸다고요. 경찰들은 CCTV도 없는 곳이라 범인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거라며 난색을 표했어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워낙 외진 곳에서 벌어진 사고라서요. 일단 목격자를 찾는 데 힘쓰고 있으니까 뭔가 진전되는 상황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인분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십시오. 경찰의 위로는 귀에도 마음에도 닿지 않았어요. 경찰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애도가 그랬죠. 차라리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기 전이었다면 기분이 좀 나았을까요? 저는 마음껏 슬퍼할 수도 그렇다고 기뻐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지쳐 쓰러질 때까지 울고 또 울 뿐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들은 장례식장 분위기를 무서워했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면서 계속 땡깡을 부렸죠. 다행히 친정엄마가 그런 아들을 돌봐주셨고요. 장례를 치른 뒤에도 본인 집으로 데려가 주셨네요. 네가 지금 민규 챙길 정신이 있겠니? 민규는 당분간 내가 돌볼 테니까 넌 너 몸 추스르는 데 집중해. 알겠지, 정이야? 약한 생각하면 안 된다. 민규를 봐서라도 이겨내야지. 알겠어, 엄마. 고마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밥도 안 먹고 내리 잠만 잤죠. 날이 갈수록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지고 머리가 멍해졌어요. 간혹 꿈에서 죽은 남편이 나왔는데요. 어느 날엔 그런 남편을 끌어안고 돌아오라며 엉엉 울었고 또 어떤 날엔 왜 날 두고 바람을 피웠냐며 뺨을 때렸어요. 도무지 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었죠. 이렇게 가버릴 줄 알았으면 핸드폰을 뒤지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바람 핀 것도 모른 채 좋은 기억만 안고 떠나보내는 건데 불현듯 이렇겐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죽어서라도 남편을 만나 따질 건 따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에게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도대체 왜 바람을 피운 건지, 더는 나한테 여자로서 매력을 못 느껴 그랬던 건지, 아님 정말로 그 여자를 사랑했던 건지.
상간녀가 아닌 오직 남편만이 답해줄 수 있는 질문들이 계속 뇌리를 맴돌았죠. 결국 저는 충동적으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아파트 옥상 위로 올라갔죠. 지금 생각해도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저 남편을 만나 따질 생각으로만 머리가 꽉 차 있었으니까요. 옥상 난간 앞에 서니 찬바람이 머리를 때렸어요. 일주일 넘게 제대로 먹은 게 없다 보니 몸이 절로 휘청거리더군요. 당신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면 끝일 줄 알았지? 웃겨 진짜. 내가 얼마나 독한 년인데. 나 지금 당신 따라갈 거야. 당신이 지옥에 있으면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따질 거라고. 나한테 대체 왜 그랬어? 왜 그랬냔 말이야. 허공에 대고 소리치며 옥상 난간을 막 발로 디디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주머니 속에 있는지도 몰랐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죠. 화들짝 놀라 액정 화면을 보니 친정엄마였어요. 그냥 무시할까 고민하다 받았는데요. 웬걸 친정엄마가 아니라 아들이더군요. 엄마 하며 저를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퍼뜩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한 거야? 우리 민규를 두고 내가 대체 무슨 짓을...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이 한 번 더 저를 불렀어요. 엄마, 나 민규야. 왜 대답 안 해? 우리 민규. 왜, 엄마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할머니는? 할머니 지금 낮잠 자요. 근데 엄마, 어떤 할아버지가 엄마 찾아요. 할아버지라니. 할아버지 누구? 오늘 유치원에 온 모르는 할아버지인데요. 자꾸 나한테 엄마 어딨니요. 엄마 집에 있다고 해도 없다고만 하고 계속 엄마 만나게 해달래요. 엄마 그 할아버지 누구예요? 자기가 아빠의 아빠라던데. 아빠도 아빠가 있어요? 아들의 마지막 말을 듣는 순간 찬물을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천의 고아인 남편은 마지막 장례식조차 저와 친정 식구들 그리고 회사 사람들 외엔 찾는 이 없이 쓸쓸하게 치렀는데 그런 남편의 친부가 아들 유치원에 찾아왔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했죠. 민규야,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 자고 있다고 했지. 한번 깨워볼래? 전 자고 있던 친정엄마를 바꾸게 해 자초지종을 물어봤어요.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너무 놀라웠죠. 너 아직도 기운 못 차렸을 것 같아서 내가 내일 직접 가서 말해주려고 했는데 민규 애비 말이다. 그 부친께서 살아 계시더라고. 뭐?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 말했는걸. 자기 부모 둘 다 어릴 때 여의였다고. 난들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겠니? 근데 피는 못 속인다고 생긴 게 민규 애비랑 똑같더라. 자세한 건 너 만나서 직접 설명하고 싶다는데 그 전에 너희 집에도 찾아갔던 모양이야. 근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네가 대답이 없었다고. 내가 요 며칠 정신이 없어서 약 먹고 계속 자기만 했거든. 그래서 누가 와도 몰랐을 거야.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어쨌든 그 양반이랑 민규 애비랑 무슨 사정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한번 만나는 봐야지. 내가 그 양반이 준 명함 받아뒀으니까 번호 불러줄게. 저는 얼떨떨하게 친정엄마가 불러주는 연락처를 받아 적었어요. 번호가 왠지 모르게 낯이 익다 생각했던 것도 잠시, 이내 웬 나이든 남자가 전화를 받더군요. 어디시죠? 저는 그 사람, 그러니까 윤상혁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저를 찾으셨다고 해서... 드디어 연락이 됐군요. 저 상혁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남자의 말을 듣고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혼란스러워하자 그분은 직접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남편의 친부와 얼굴을 마주하게 됐죠. 친정엄마 말처럼 정말 생긴 게 남편을 똑 닮아 있더군요. 요 며칠 계속 찾아왔는데 좀처럼 만날 수가 없어서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례인 줄 알지만 손주놈이 다닌다는 유치원까지 찾아갔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경황이 없어서.
약 먹고 계속 잠만 잤거든요. 그렇겠죠.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나도 나지만 그쪽도 하나뿐인 남편을 잃었으니. 우리 상혁이 어쩌다 그렇게 가게 된 겁니까? 저는 남편이 퇴근길에 뺑소니 당한 상황을 대충 설명했어요. 그리고 저도 궁금한 걸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죠. 그 사람 생전에 저한테 분명히 그랬거든요. 자기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쭉 고아였다고. 근데 대체 어떻게... 상혁이가 그랬어요? 고아라고. 내가 많이 원망스럽긴 했나 봅니다. 그래도 자기 결혼식엔 불러주지 않을까 했는데 이 독한 놈. 하긴 그 놈을 원망할 처지가 안 되죠. 모든 건 내가 잘못한 거니까요. 남편의 친부,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는 놀라웠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 존재를 몰랐다고 하더군요. 이 상혁이 애미가 나한테 상혁이 낳은 걸 비밀로 했어요. 집안 반대가 극심해서 결국 헤어졌는데 그때 저나 저희 부모님한테 상혁이 애미가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도 알게 됐을 때 책임지려고 했어요. 상혁이는 제 하나뿐인 아들이었으니까요. 근데 왜 사이가 틀어진 거죠? 당시 전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한 상태기도 했고 상혁이 애미가 상혁이랑 제가 만나는 걸 반대했어요. 아마 상혁이가 저랑 같이 산다고 할까봐 겁이 났던 것 같아요. 뭐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저희 집이 대대로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윤택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으로 상혁이를 빼앗아 갈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상혁이 애미를 불안하게 하고 싶진 않았고요. 그럼 그이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라도 그 일을 책임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 부모님이랑 제 처가 반대를 많이 했어요. 집사람은 그 애를 데려오면 당장 이혼할 거라고, 아니 죽을 거라고 저를 협박했죠. 뭐 다 핑계일 뿐입니다만 어쨌든 집사람이 상혁이한테까지 찾아가서 행패를 부렸고요. 그 일로 상혁이도 완전히 저한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자기 발로 보육원에 들어가 버렸죠. 저는 상혁이한테 경제적인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지만 저희 집사람이 절대 허락하지 않았고요. 그래도 언젠가는 상혁이가 먼저 저한테 손을 내미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는데 결혼했다는 걸 알고 요 몇 달 계속 연락도 했었고요. 근데 그놈이 이 애비보다 먼저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다 큰 노인네가 그러는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요.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를 끌어안고 같이 울고 말았죠. 저는 시아버지에게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는 대로 전부 얘기해줬어요. 그렇게 한바탕 마음을 터놓고 나니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그러더군요. 고마워요. 우리 아들한테 그쪽처럼 마음 따뜻하고 좋은 처가 있었다니. 네, 이제 좀 마음이 놓입니다.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버님. 상혁 씨도 종종 저한테 부모님이 그립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먼저 연락할 용기가 없었을 뿐 진작에 아버님을 용서했을 거예요. 제 말에 시아버지는 또다시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러더니 제 손을 꼭 붙잡고 그러시더군요. 아까 아침에 유치원 갔을 때 민규를 봤는데 상혁이 어릴 때를 꼭 닮았더구나. 괜찮으면 조만간에 민규랑 같이 우리 집에 한번 오지 않으련. 경찰 수사가 진전이 없다는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지 알고 싶구나. 애비로서 상혁이한테 해준 게 없으니 이제라도 할애비로서 또 시애비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어.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놀러왔으면 해. 남편의 외도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머리가 복잡했지만 시아버지의 제안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 뒤 아들을 데리고 시아버지 집으로 찾아갔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시댁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의리의리했어요. 시아버지는 부친으로부터 유통사업을 물려받아 그때까지도 현업에서 일하고 계셨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연 매출만 수십억이더군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안사람, 그러니까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아무리 봐도 너무 젊은 거예요. 슬쩍 여쭤보니 시아버지가 민망한 표정으로 재혼이라고 하더군요. 아이, 전처는 지병으로 몇 년 전에 별세했고 이 사람은 최근에 만난 여자야. 아직 정식으로 식은 못 올렸는데 조만간에 호적에 올릴 셈이니 앞으로 잘 부탁하네.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저는 어색하게 새 시어머니에게 인사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반겼죠. 나야말로 잘 부탁해요. 이희한테 상혁이 얘긴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가버렸다고 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네, 진작에 뵀으면 좋았을 텐데. 그 시내 뒤편에 있는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다면서요? 설마 거기에 CCTV가 하나 없을 줄은 몰랐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인지. 그런데 그 순간 묘한 기시감이 들었어요. 여자의 목소리를 어디서 들어본 것만 같았죠. 자기 혹시 저희가 어디서 만난 적이 있던가요? 응? 갑자기 그게 무슨... 내가 그쪽을 만날 일이 어딨겠어요. 그쵸? 근데 목소리가 이상하게 익숙해서... 제 말에 새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네요. 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며칠 전 제게 연락해온 남편 상간녀의 목소리와 똑 닮았다는 걸 말이죠. 불현듯 떠오르는 기억에 전 가방에 있던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당시 옮겨뒀던 상간녀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웬걸 전화를 걸자마자 시아버지 핸드폰이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쩐지 친정엄마가 시아버지 번호를 불러줄 때 이상하게 기시감이 들더라니. 시아버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니 얘야, 갑자기 너한테 전화는 왜 거는 거냐? 아버님, 혹시 이 몇 달 그이한테 계속 전화하셨나요? 남편 핸드폰에 아버님 번호가 찍혀있던데. 맞다. 결혼했단 걸 뒤늦게 알고 서운해서 좀 따지기도 하고 그랬었지. 그이가 저한테 그 얘기를 안 해서요. 저는 그 사람이 바람피는 줄 알았어요. 자꾸 누구랑 연락은 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 비밀로 하니까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잘 때 몰래 그 번호로 전화도 한번 했었는데. 그랬냐? 근데 왜 내가 못 받았었지? 상혁이 번호로 먼저 연락이 온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늘 내가 먼저 걸었었지. 그때 제가 통화한 건 여자였어요. 자기가 남편하고 바람난 여자가 맞다고,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만나자고도 했었는데 약속을 잡은 그 사이에 상혁 씨가 사고가 났던 거예요. 뭐야? 그럼 상혁이 놈이 진짜 바람을 피웠다는 거냐? 아니요. 번호가 분명히 아버님 번호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 목소리가 이분하고 똑같네요. 저는 침착하게 새 시어머니를 가리켰어요. 당신 맞죠? 얼마 전에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했을 때 받았던 남편하고 바람났다는 그 여자요. 말해봐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새 시어머니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봐요. 갑자기 이게 무슨... 남편 잃고 혼란스러운 건 알겠는데 이렇게 생사람 잡으면 안 되죠. 생사람이요? 제가 그때 통화 녹음한 건 모르셨나 봐요? 저는 핸드폰으로 상간녀와 통화할 때 녹음해둔 파일을 재생했어요. 흘러나오는 그 목소리는 누가 들어도 새 시어머니와 똑같았죠. 이래도 잡아댈 거예요? 말해봐요. 대체 왜 남편 상간녀라고 사기를 친 건지. 아니 나는 그냥 이 사람 핸드폰에 상혁이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왔길래 이 사람 화장실 간 사이에 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상혁이 그 애 와이프라고 하길래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냥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대충 대답한 다음 끊어버린 거예요. 웃기고 있네. 당신 누가 들어도 작정하고 나한테 상간녀라고 사기를 쳤잖아. 심지어 모든 걸 얘기해주겠다면서 만날 약속까지 잡았었고. 말해봐. 당신 대체 뭐하는 여자야? 우리 남편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아니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래. 그냥 상혁이 걔 혼자 교통사고로 저 세상 간 걸 내가 뭘 어쨌다고.
기가 막혀서 진짜. 그 순간 문득 새 시어머니와 사고에 대해서 나눴던 얘기가 생각났어요. 구체적으로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시아버지한테도 새 시모한테도 말한 적이 없는데 시모는 시내 뒤편에 있는 사거리라고 콕 집어 사고 장소를 얘기했죠. 그러고 보니 당신 아까 그랬지? 뒤편에 있는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냐고. 거기에 CCTV가 없는 줄 몰랐다고. 그건 어떻게 알았어? 아직 목격자 찾는다는 현수막도 안 내걸었고 경찰들도 암암리에 수사 중이었는데. 제 지적에 새 시모가 목이라도 졸린 사람처럼 창백해졌어요. 그건 그러니까 경찰들이 수사하는 걸 우연히 봤어. 내가 장을 보고 있는데 경찰들이 와서 묻더라고. 그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는데 혹시 뭐 본 거 없냐고. 그래? 당신 지금 여기 사는 거 아니야? 그럼 장을 봐도 이 근처에서 봤을 텐데 경찰들이 옆 동네인 여기까지 와서 당신한테 물었다고? 확실해? 내가 지금 경찰서에 전화 한번 해볼까? 저는 핸드폰으로 112를 누르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새 시모가 순간 야차처럼 돌변해 달려들더군요. 무슨 짓이야? 인연이 정말 누구 죽는 꼴 보려고? 당장 핸드폰 안 내놔? 시모는 제 핸드폰을 빼앗아 집어 던지더니만 이윽고 제 뺨을 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시아버지가 제 앞을 막아섰고요. 그대로 시모의 뺨을 후려쳤죠. 당신 똑똑히 말해. 대체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여보, 지금 날 때린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빨리 말하라고! 내 아들한테 무슨 짓 했어? 진짜 경찰 불러야 바른 대로 말할 거야? 시아버지의 고함에 시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시모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더니만 엉엉 울면서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했죠. 그래요. 나 솔직히 얼굴도 본 적 없는 당신 아들이 미웠어요. 나랑은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고 내 아들을 한 번 따뜻하게 안아준 적도 없으면서 그놈의 상혁이 그놈 자식은 당신 전화도 잘 안 받는데 허구한 날 전화해선 한 번만 보자고 매달리고 그래서 저 여자한테 전화가 왔을 때 그냥 질 나쁜 장난 좀 친 거예요. 날 상간녀라고 오해하길래 장단 좀 맞춰준 것뿐이라고요. 그럼 상혁이 사고 당한 장소는 어떻게 알고 있던 건데? 그건 그냥 상혁이에 대해 조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뿐이에요. 설마 내가 당신 아들을 죽였을까봐 그래요? 계속 거짓부렁 할 거야? 경찰 앞에 서야 바른 대로 불겠어?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사람 시켜서 상혁이 걔 좀 혼내달라고. 하지만 정말로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실수한 것뿐이라고요. 새 시모의 비명 같은 고백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한 가닥 남아있던 이성이 툭 끊겼어요. 저는 시모에게 달려들어 그대로 뺨을 때렸고요. 닥치는 대로 주먹을 뻗어 시모를 때렸죠.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대체 우리 남편이 무슨 죄라고? 무슨 죄라고? 난 그것도 모르고 그 이가 바람피는 줄 알고 마지막까지 화만 내면서 떠나보냈어. 이 살인자... 어떡할 거야? 내 남편 살려내라고! 시모는 저에게 두들겨 맞다가 혼절해버렸어요.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저를 말리고 경찰을 불렀죠. 그렇게 시모는 병원에 있다가 바로 경찰서로 이송됐어요. 그리고 드러난 시모의 음모는 너무나 끔찍했네요. 새 시모는 애초에 시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자기 아들에게 시아버지의 사업을 물려줄 생각으로 꿈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얼마 안 가 시아버지에게 친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될 거라는 걸 알고 끔찍한 살해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이미 아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아들마저 해하려고 했어요. 왜 그 본인이 남편 상간녀인 척 속이고 저한테 따로 만나자고 했잖아요. 그때 저와 안면을 트고 제 아들에게 접근할 계획이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바로 검찰로 넘겨졌어요.
그제야 두 손 싹싹 모아 빌면서 제게 용서를 구하더군요.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도 아들이 있으니 내 심정 알지 않아요? 어떻게든 아들한테 좋은 거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렇다고 남의 걸 빼앗아 주진 않죠. 누군가를 죽여가면서는 더더욱. 괜히 자식 핑계 대지 말아요. 당신은 그냥 남의 재산 탐낸 더러운 살인자일 뿐이니까. 아이, 살인자란요.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닌데. 정말 살짝 겁만 주려고 했어요. 진짜예요. 헛소리 그만해. 애초에 우리 남편한테 재산이 가는 게 싫어서 저지른 짓인데 겁만 주려고 했을 리가. 됐고 본인이 저지른 죄 달게 받으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비는데 정말 이럴 거야? 넌 애미애비도 없어? 니까짓게 무릎 꿇고 비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값어치가 있다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너처럼 돈 욕심이 그득그득해서 살인이나 저지르는 쓰레기가 아니거든?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너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 감옥에서 나가면 바로 너부터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참나. 그럴 수 있으면 어디 그렇게 해봐. 시아버지가 당신 어떻게든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겠다고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거든. 당신도 알지? 시아버지가 돈이 엄청 많고 법조계 쪽으로 연줄이 많은 거. 내가 장담하는데 당신은 평생 그 감옥에서 못 나와. 근데 어떻게 날 죽일 건데? 뭐 귀신이 돼서 길동무로 데려가겠다 이 말인가? 저는 시모를 비웃으면서 있는 대로 조롱했어요. 실제로 시모는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요. 아직도 감옥에서 늙어가고 있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시모의 하나뿐이라던 아들도 지독한 문제아라서요. 온갖 사건을 몰고 다니더니만 결국 얼마 전에 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 중이라고 하더군요. 모자가 나란히 감옥에 있으니 참 얼마나 웃겨요. 시원하게 복수는 해줬지만 그런다고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한동안 저도 그렇고 시아버지도 많이 힘들어했는데요. 시아버지는 특히 저와 아들에게 미안해했어요. 괜히 자신 때문에 죄 없는 남편이 죽었고 그로 인해 저와 아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시아버지를 원망하진 않아요. 애비가 아들 찾겠다고 먼저 연락한 게 무슨 죄인가요? 잘못은 다 새 시모가 저지른걸요. 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는 저와 아들에게 참 많은 걸 해주셨어요. 전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 약속하신 건 물론이고요. 제 앞으로 있던 빚도 싹 다 갚아주셨네요. 어디 그뿐인가요? 시내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를 한 채 사서 거기에서 저와 아들 그리고 친정엄마까지 함께 살게 해주셨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동생네는 난리가 났어요. 같은 가족인데 왜 자기들은 차별하냐면서 뻔뻔하게도 제게 사업 자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아이 누나, 남매 좋다는 게 뭐야? 나 사업 망하고 빚이 너무 많이 생겨서 요즘 새 사업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거든? 누나가 매형 아버님한테 말씀 잘 드려서 나한테 투자 좀 해달라고 해주라. 응? 그래요 형님. 이이가 말은 안 해도 어머님이랑 형님을 얼마나 아꼈는데요. 그러니 없는 살림에 집도 구해주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젠 형님이 좀 살만해졌으니 우리를 도와줘야죠. 두 부부의 뻔뻔함에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둘 다 미쳤어요? 내가 뭐가 예쁘다고 도와줘? 아이 누나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집도 해줬는데? 그 다 쓰러져 가던 빌라? 네가 아버지한테 받아간 거에 비하면 그깟 빌라쯤은 세 발의 피지. 네가 그동안 나랑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뻔뻔하게 날 찾아와? 엄마 수술비 없어서 발 동동거릴 때도 무정하게 외면했던 놈이. 됐으니까 둘 다 썩 꺼져. 아이 누나, 그땐 나도 힘들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사업 망해서 있는 거라곤 빚뿐인데 그럼 어떡해? 네가 뭐 돈 있을 땐 나랑 엄마 구박 안 했니? 제 서슬퍼런 말에 남동생이 눈치를 보다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옆에 있던 자기 마누라도 강제로 무릎을 꿇리더군요. 그래 누나, 내가 과거에 누나랑 엄마 많이 서운하게 했던 건 미안해.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랬어. 그치만 나 이제 정말 새 사람 되기로 결심했어. 그러니까 제발 딱 한 번만 도와주라. 응? 나랑 이 사람이 이렇게 빌게. 남동생과 올케가 싹싹 비는 모습을 봐도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게 돈 많은 시아버지가 생기자 태도가 싹 바뀌는 꼴이 혐오스럽기만 했죠. 저는 집으로 뛰어들어가 간장과 소금 같은 걸 되는 대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남동생과 올케에게 뿌리면서 소리쳤죠. 됐고, 둘 다 썩 꺼져! 한 번만 더 이렇게 찾아와봐. 그땐 유류분 청구 소송 걸어서 원래 나랑 엄마가 받았어야 할 재산 다 돌려받을 테니까. 그렇게 저는 남동생네 부부와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그 뒤로도 남동생네 부부는 사업을 하겠답시고 일을 벌였다가 쫄딱 망해 더 큰 빚더미에 올라앉았고요. 지금도 빚을 갚느라 죽을 똥 살똥 하고 있더군요. 제게 이제 가족이라곤 친정엄마와 아들, 그리고 시아버지뿐이지만 뭐 가족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셋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소중하답니다. 조만간 남편 기일이 돌아오는데요. 간만에 가족끼리 남편 찾아가 인사도 하고요. 모처럼 만에 외식도 하려고요. 앞으로 저희 가족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길 빌어주세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